인생은 아름답다. 페트라르카 오해 없이 이해하기. 거짓 옷을 입느니 차라리 영광 없이 사는 게 낫다. 위선과 곁눈질을 경멸했던 르네상스인 페트라르카가 쓴 글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만 아는 바가 거의 없는 페트라르카의 생을 통해 그가 단테와 보카치오와 더불어 문학의 원본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얕지 않게 수색해 봅니다. 단테의 친구였던 페트라르카의 아버지는 구에프 백당 당원이었습니다. 1302년 단테와 함께 그가 피렌체에서 추방된 까닭이죠. 시민의 편에선 정치가 했기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이미 단테 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을 지배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역사는 우리가 정치에 무능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근거합니다. 아버지의 강제 추방 탓에 페트라르카의 고향은 피렌체가 아닌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무대였던 아레초가 되죠. 단아하고 소박한 이탈리아의 전통 꼬미네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1304년 이곳에서 태어난 페트라르카는 단테의 명성을 들으며 제 꿈을 키웁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컸죠. 1311년 7살의 어린 페트라르카는 프로방스로 이동합니다. 당시 프로방스 지역은 이탈리아의 북부와 거의 하나의 고장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자유와 관용과 무역이 활발한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페트라르카의 아버지는 프로방스 지역에서 교육을 통해 몰락한 가문을 재차 일으키고자 카르팡트라로 이주했죠. 이곳은 고대 그리스 상인들이 주로 머물던 상업지였고 프랑스 유도계의 중요한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종교와 인종과 국가의 편견이 적었죠. 자유의 가치를 유년 시절부터 체험한 페트라르카는 출세를 위해 맹목적으로 투신하기보다 단테처럼 문학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글과 삶이 일치되는 완성된 인격을 욕망했던 것이죠. 이 꿈을 가슴에 새기고 페트라르카는 1316년 12세의 나이에 몽펠리에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몽펠리에 또한 자유로운 도시로 이슬람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고 모든 사람이 의학을 배울 수 있는 자격까지 주어졌죠. 돌레랑스, 즉 관용적 정치를 뜻하는 고유명사는 이때 프랑스 남부 도시들이 보여주었던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차별이 없어야 문화도 번영할 수 있죠. 페트라르카가 배움의 뜻을 보이자 아버지는 볼로냐로 거처를 옮깁니다. 자식에게 최신의 학문을 소개하고 싶었기에 당대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시키고자 했죠. 그러나 볼로냐 대학의 주류 학문은 법학이었고 페트라르카는 자유로운 프로방스 문화를 그리워합니다. 고향으로 귀환하고 싶어 했죠. 안타깝게도 1326년 22세의 나이에 프로방스로 돌아왔으나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를 여입니다. 페트라르카는 비애에 졌죠. 앞날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실로 흔들리고 있던 이때 아비뇽의 산타키아라 성당에서 우연히 라우라를 만났죠.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만난 것과 유사하게 페트라르카는 라우라를 통해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를 부활시키죠. 다만 단테는 이상으로서 베아트리체를 사랑했으나 페트라르카는 심장을 달구는 현실로 라우라를 염원했죠. 이른바 서정시의 탄생 배경입니다. 무력한 일상을 위로하기 위해 흔히 드는 유행가요의 사랑 타령도 페트라르카가 라우라를 사랑하며 쓴 시가 그 뿌리죠. 인간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의 비유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페트라르카의 발명이라 보아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는 사랑을 통해 현실의 풍요를 누리고 싶어 했죠. 단테처럼 살되 단테보다 구체적으로 생이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를 노래했던 이유입니다.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해 페트라르카는 고대의 문헌을 수색해야 했죠. 아름다운 인생을 부활시키려면 인간적 삶의 결을 낱낱이 제거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고전 연구에 매진합니다. 자료를 모으기 위해 여행을 떠났죠. 프랑스 전역은 물론 플랑드르, 브라반트, 라인란트 등지에서 수도원 도서관들을 조사해 고전 필사본들을 찾았고 이탈리아 베로나에선 키케로의 서한들까지 발견합니다. 정치가 키케로의 외관 뒤에 있는 인간 키케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팬이 삶의 풍요를 창조하리라 확신하게 되죠. 아버지를 잃은 상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의 의미로 바뀝니다. 고전을 스팝한 그는 용기를 장착하고 당시 학문을 지배하고 있던 스콜라주의와 싸우죠. 딱딱하고 건조하며 심각한 학문을 말랑하고 유연하며 명랑한 문학으로 치환시키고자 애썼습니다. 이른바 문학의 현실 참여 방식인 앙가주망을 출현시킨 것이죠. 이 실천적 정치 참여를 위해 분주한 일상에서 비껴갈 고요한 은둔처를 찾습니다. 보콜리즈라는 곳에서 알프스 너머의 아름다운 고독을 발견하죠.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주제로 한 서사시 아프리카와 위인전이라는 로마 영웅들의 전기를 이곳에서 씁니다. 라우라를 사랑하기 위해선 이 세계가 사랑의 자격을 얻을 만큼 아름다워야 했기에 페트라르카는 역사 속에서 미를 증명한 로마의 영광을 시로 부활시키고자 애썼습니다. 이 시들은 페트라르카의 명성을 드높게 했죠. 그가 쓴 글들은 정감 높은 현실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명합니다. 수다한 도시들이 그를 개관 시인으로 임명하려 하죠. 그러나 페트라르카는 중년의 나이인 32세부터 40
49세까지 운둔하여 사색하고 글을 쓰며 조용히 제 갈 길만을 갑니다. 출세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는 제 생의 완성이 먼저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은 선택받은 소수의 권리가 아니라 만인에게 허가되어야 할 민주적 시도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의 공화정 정부를 재건하려고 콜라 디 리엔초를 열광적으로 지지한 이유죠. 이로 인해 그는 아비뇽의 교황청과 소원해졌고 1346년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소개했던 오래된 벗이자 추기경 친구 콜론나와의 우정마저 깨지게 됩니다. 단테처럼 망명자로 살아가야 했죠. 게다가 또 하나의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1348년 대규모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했죠. 페트라르카의 뮤즈 라우라까지 죽습니다. 생의 미를 노래하려던 페트라르카의 꿈은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 파국의 시간 속에서 그는 로마로 순례 여행을 하며 부활의 희망을 놓지 않았지요. 평생 동안 친구였던 보카치오가 그를 방문하여 피렌체 대학 교수직을 제의하기도 했으나 그는 오직 인생의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보컬리지로 돌아가 운둔합니다. 절망을 무력화시킬 서정성을 발명하기 위해서였죠. 라우라 생전의 시들과 라우라 사후의 시들을 정밀한 구조로 다듬고 라틴어로 예리하게 조탁합니다. 견고하고 담대한 서정시의 형식을 완결시키죠. 로마인들처럼 어둠 속에서도 아파테이아를 망실하지 않을 전망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또한 그는 키케로나 세네카와 같은 고전 작가들이 추구했던 인격의 완성으로서 완성된 정신을 복권시키는 학문을 주장했는데 이 새로운 학문이 인문학이라 여태 부르고 있는 낱말의 탄생 배경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완성시키기 위해선 서정이 생생해야 하고 무엇보다 삶은 누스, 즉 정신의 불면처럼 연구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육체는 소멸해도 뉴스의 아름다움은 무한히 지속됩니다. 따라서 인문학은 오늘의 영광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작품을 시간에 남기려는 의지인 셈이죠. 인문학은 이 다대한 무한의 경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학이라 정의해도 좋겠습니다. 초로의 나이가 된 페트라르카의 말년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벗들의 죽음과 새로 선출된 교황 인노켄티우스 6세의 반감, 아비뇽 교황청과의 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제 고향인 프로방스를 떠나야만 했지요. 인노켄티우스 6세는 나름 성군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을 도입했고 추기경들이 나눠 가졌던 가톨릭 교회의 수입을 콘클라베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위해 사용했지요. 그러나 문학에 대한 그의 생각은 페트라르카처럼 로마적이고 인문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욕주의를 개혁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죠. 삶의 풍요보다 내세의 영광을 바랐던 것입니다. 페트라르카는 이러한 개혁은 다시 인간을 어둠의 중세로 회귀하는 정책이라 판단했죠. 단테로부터 출현한 인문학의 부흥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또다시 유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라노에 거처를 옮겼으나 흑사병이 재차 유행해 파도바로 피신했다가 다시금 흑사병을 피해 베네치아로 가죠. 베네치아 공화국은 단테에게 홀대하는 것을 만회하려는 듯 최고의 시인인 페트라르카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도시의 주요 정책에 자문을 구하며 정감 있는 대우를 해 주었죠. 그 답례로 페트라르카는 제 모든 책을 베네치아에 남기기로 약속합니다. 이곳에 보카치오가 방문해 그가 오랫동안 원했던 호메로스의 라틴어본을 선사하기도 했죠. 그러나 인문학을 부흥시킨 이 시인의 고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분 시나와 아베로스와 같은 아랍 철학처럼 아리스토텔레스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청년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고는 그 충격으로 베네치아를 떠나 파도바로 가죠. 페트라르카는 시인이었기에 자연치학적 경험과는 결이 맞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과학의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그의 나이 63세에 벌어진 일입니다. 페트라르카는 죽을 때까지 파도바에 머물렀으며 1370년 이후로는 파도바 인근 에우간네 산지에 있는 현재 클라이밍 성지로 알려진 아르콰 사이를 오가며 여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 시를 다듬습니다. 고요히 살고픈 페트라르카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비극적이게도 이 세계 신의 마지막 소원은 그 탁월한 문장력 탓에 끝까지 달성되지 못합니다. 교황 우르반 5세의 부름을 받아 로마에 가게 되죠. 우르반 5세는 교황청을 아비뇽에서 로마로 옮긴 장본인으로 옛 로마의 영광을 교황의 주도로 재건하고자 했기에 페트라르카의 문장과 해안이 필요했습니다. 페트라르카는 어쩔 수 없는 부름에 응하며 새로운 로마 교황청을 통해 인문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했었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았지요. 뇌졸중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집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정신은 답답했고 손가락은 무뎌졌습니다만 그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이전 저술의 수정 외에도 후대인들에게라는 자서전적 서한과 승리의 마지막 부분까지 완성합니다. 전염병에도 정치적 탄압에도 가난과
고통에도 심지어 죽음에 다다를 순간에도 그는 인간의 자존적 기대를 버리지 않았죠. 1374년 아르카에 있는 서재에서 홀로 일하던 중 페트라르카는 세상과 작별합니다. 이튿날 아침 발견된 그는 베르길리우스의 원고에 머리를 묻고 있었죠. 페트라르카가 일으킨 이 문학은 오직 인간의 실존적 풍요를 위한 안가주망, 즉 아름다운 인생을 노래할 자격을 응원하는 헌사입니다. 그가 시를 쓴 이유는 생존의 무게에 눌려 어둠 속에 사는 삶이 아닌 시처럼 아름답게 그 자신이 실존하기 위함이었죠. 이는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는 유명한 연설문에 남긴 이 말과 연동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재에 대한 욕망이다. 욕망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신으로서 존재하려는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신의 권리를 넘보고 감히 불멸을 욕망할 때 신은 삶이 되고 인본은 신본과 분리되지 않은 채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휴머니즘은 신성에 대한 단순 부정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려는 자신감인 것이죠. 사르트르는 나는 투명한 태도가 언제 어느 때나 비밀을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페트라르카는 전술했듯 거짓 옷을 입느니 차라리 영광 없이 사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사르트르에게 투명한 태도란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과업을 욕망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선언이고, 페트라르카의 정직이란 인생의 아름다울 권리를 잃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현실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이죠. 정직이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보다 풍요로워야 하고 실존 그 자체를 찬양해야 하며 시를 읽고 쓸 수 있을 만큼 고양된 정신을 장착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생을 지독하게 사랑할 줄 알 때 봄날의 꽃은 어김없이 우리를 반기죠. 이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전하는 말처럼 단순하지 않지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화처럼 슬플 때도 행복하고 기쁠 때도 있는 시간이 모두의 전부인 인생이기 때문이죠. 안녕. Paper Renaissance